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스페이스X 최고 경영자가 앞으로 5년 안에 인공지능이 인류 전체의 지능을 넘어설 수 있다며 AI와 휴머노이드 로봇이 놀라운 풍요의 시대를 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머스크는 최근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미래의 변화는 과거의 산업혁명과도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I가 인간보다 못하는 일이 거의 사라지고 2030년이나 2031년쯤에는 모든 인간의 지능을 합치는 것보다 더 강력한 AI가 등장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는 AI와 로봇의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높아질 경우 세계 경제 규모도 5년에서 6년 안에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세계대전이나 핵전쟁 같은 파국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테슬라가 개발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도 이 전망의 핵심입니다. 머스크는 향후 5년 동안 적게는 1억 대, 많게는 10억 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보급돼 공장과 건설 현장, 가정의 육체 노동을 대체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생산비가 급격히 낮아지고 상품과 서비스가 넘쳐나면 은퇴 자금을 모으거나 현금을 저축하는 행위의 의미도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간이 생계를 위해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술의 풍요가 자동으로 모든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경고도 나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전 세계 일자리의 약 40%, 선진국 일자리의 약 60%가 AI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일부 직무는 생산성이 높아지지만 다른 직무는 임금 하락과 고용 감소를 겪을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세계경제포럼은 2030년까지 1억 7천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9,200만 개가 사라져 전체적으로는 7,800만 개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AI 시대의 핵심 쟁점은 일자리가 사라지느냐에만 있지 않습니다. 로봇과 데이터, AI 생산 수단을 누가 소유하고 폭발적으로 늘어난 부를 어떻게 나눌지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머스크의 예측이 현실이 된다면 인류는 고된 노동에서 해방될 수 있지만 분배와 통제의 제도를 마련하지 못하면 기술의 풍요가 새로운 불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산불과 가뭄까지 겹치면서 유럽 전역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에 이어 그리스와 튀르키예에서도 대형 산불이 확산하는 가운데 다뉴브강 수위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선박 운항은 물론 원자력 발전소 가동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유럽 최대 하천 가운데 하나인 다뉴브강은 독일에서 흑해까지 10개국을 관통하지만 장기간 이어진 가뭄으로 대부분 구간에서 심각한 저수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다뉴브강 수위는 23cm까지 떨어져 2018년 기록한 종전 최저치보다 10cm나 낮아졌습니다. 비 소식 없이 38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수위는 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물을 냉각수로 사용하는 원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헝가리 국영전력회사 MVM은 팍스 원전 원자로 4기 가운데 1기의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헝가리 소비전력의 절반을 생산하는 팍스 원전이 폭염과 가뭄으로 출력을 낮춘 적은 있지만 원자로 가동까지 멈춘 것은 이례적입니다.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도 다뉴브강 유량이 7월 평균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면서 원자로 1기의 가동을 중단했고 추가 중단 가능성까지 예고했습니다. 불가리아 비딘 인근에서는 낮아진 수위로 유람선이 좌초해 관광객 186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산불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 서부에서 시작된 산불은 파로스 섬과 크레타 섬으로 번졌고 주민 8,000명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진화 작업에 나선 소방관 4명이 숨졌으며 크레타 섬 레팀노 지역의 불길은 15km 이상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에는 소방관 200여 명과 소방차 53대, 헬기 4대가 투입됐습니다. 튀르키예에서도 안탈리아와 메르신 등지에서 하루 동안 115건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속 84km의 강풍까지 불어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더했습니다. 올해 산불로 소실된 면적은 프랑스에서 11만 6천여 헥타르, 스페인에서는 15만 3천여 헥타르에 달합니다. 폭염과 가뭄이 강을 말리고 산불을 키우며 전력 생산과 물류, 관광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유럽의 기후위기가 자연재해를 넘어 에너지와 산업,
시민 안전을 동시에 위협하는 복합 재난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과 함께 이라크 내 친이란 무장 세력을 공습하며 중동 전쟁에 사실상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사우디 국방부와 미 중부사령부는 최근 72시간 동안 이라크 동부에서 친이란 민병대가 사용해온 병참기지와 무기 저장 시설 등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는 이들 세력이 자국 에너지 시설과 미군 시설을 향해 30차례가 넘는 드론 공격을 감행한 데 따른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우디가 이라크 영토에서 벌인 군사작전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지난 2월 28일 시작된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도 약 5개월 만에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라크 정부는 이번 공습을 주권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공습 대상이 된 인민동원군은 이라크 국가안보체계에 편입된 준군사조직이지만 일부 세력은 이란 혁명수비대와 긴밀히 연계돼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온 이라크로서는 친이란 민병대 해체 압박과 내부 시아파 세력의 반발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우디의 군사 행동은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추진하는 국가개혁사업 비전 2030에도 중대한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외국인 투자와 관광산업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 안정이 필수지만 석유시설과 수출 항로가 반복적으로 위협받으면서 군사적 대응을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홍해에서는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 선박 봉쇄를 선언했고 사우디는 핵심 원유 수송로인 바브엘 만데브 해협에 선박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선은 북아프리카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이집트 다미에타 항에서는 미국 기업 소유의 가스 저장선이 드론 공격을 받아 화재가 발생했고 불은 인근 선박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공격 주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번 전쟁에서 이집트 내 시설이 공격받은 첫 사례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련 보고를 받았다며 미국의 추가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사우디는 제한적인 보복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번 공습으로 중동의 대결 구도는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을 넘어 걸프 국가와 이라크, 이집트까지 연결된 광역 분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시설과 해상 운송로가 공격 대상이 되면서 국제 유가와 세계 공급망의 불안도 한층 커질 전망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해군이 일본 열도 주변의 주요 해협을 잇따라 통과하며 서태평양과 오호츠크해, 동해까지 작전 범위를 넓힌 합동 순항을 마쳤습니다. 중국 국방부와 외신 보도에 따르면 중러 해군 함대는 지난 7월 13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를 출발해 29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입항했습니다. 17일 동안 이어진 이번 순항은 양국이 태평양에서 실시한 6번째 합동 해상 순항입니다. 함대는 오키나와와 미야코 섬 사이의 미야코 해협을 지나 서태평양으로 진출한 뒤 이투르프 해협과 소야 해협을 통과해 오호츠크해와 동해까지 이동했습니다. 이번 순항에는 중국 해군의 055형 미사일 구축함 안사남과 052D형 미사일 구축함 카이펑함, 종합보급함 커커시리후함,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초계함 레즈키함이 참가했습니다. 양국 해군은 함재 헬기의 상대국 함정 이착함 훈련과 대테러 작전, 인도주의 구조, 선박 검색과 납포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중국 함정들은 주변 해상과 공중 상황을 반영한 실전형 전투 훈련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측은 이번 순항이 연례 군사협력 계획에 따른 것으로 특정 국가나 현재의 국제 정세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이전 합동 순항보다 항로가 크게 확대됐고 중러 함대가 이투르프 해협을 통과한 사실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러 함대의 움직임에 강한 경계감을 나타냈습니다. 일본은 중국 구축함이 오키노토리 주변 해역에서 실탄 사격을 실시해 인근 선박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었다고 항의했습니다. 일본 측은 사격 지점이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아니라고 밝혔지만 중국은 오키노토리가 섬이 아닌 암초이기 때문에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설정할 수 없다며 일본의 항의를 거부했습니다. 다만 일본 당국도 해당 사격이 국제법 위반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항행이 미야코 해협과 소야 해협 등 전략적 수로를 돌파하고 원양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주요 해협을 통제해 중국과 러시아를 연안에 가둘 수 있다는 미국과 일본의 구상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중국 함대가 대한해협을 거쳐 귀환한다면 일본 열도의 동쪽과 북쪽, 서쪽 접근로를 모두 잇는 사실상의 일본 일주 항로가 완성됩니다. 이번 순항은 중러가 일본 주변 해역에서 군사적 존재감과 공동작전 능력을 동시에 과시한 것으로 동북아 해양안보를 둘러싼 긴장이 한층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